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서 정말 논문을 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의 논문은 토트넘 하스퍼가 되겠는데요. 약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브렌트포드와 토트넘 하스퍼의 개막전에 관한 리뷰를 또 김현민 기자님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원투펀치를 통해서도 아주 양질의 질 높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일단 이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제가 느끼기에는 명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그래도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보여줬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화끈한 축구를 한다. 예, 이런 부분들은 있긴 했었죠. 네, 팀의 기조는 분명히 좀 네. 공격적이고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흐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암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실점을 하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했고 네. 또 우리 이제 대한민국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는 물음표가 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 프리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직접 얘기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뭐 측면으로 벌리는 역할을 많이 주문을 했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동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지시들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케인이 떠난 공백이 컸다. 히샬리송우는 확실히 힘들다는 걸 조금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전반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제 케인 선수가 있었을 때는 저는 시스템 자체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자유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이 손케 조합의 플레이만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케인 선수가 미드필드 쪽으로 내려오면서 다양한 움직임을 취해주고 또 케인 선수가 시야와 이제 패싱력이 좋은 선수니까 케인 선수가 상대 수비를 끌고 이제 다양한 움직임을 펼쳐줄 때 손흥민 선수는 득점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제 빠르게 이동하면서 또 케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득점에 관한 한 손흥민 선수가 자유도를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공격 전체의 키를 쥐고 있는 선수는 지금은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그렇죠. 저는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른바 10번 롤이 매디슨이기 때문에 매디슨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키를 쥐고 있는데,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는 상대적으로 케인 선수에 비해서는 다양한 움직임이 없는 9번이죠. 10번이라는 사령관이 따로 있고 또 9번의 움직임은 예전 9번과는 또 다른 형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측면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스코어링, 골을 터뜨리기 위한 어떤 자유를 얻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아진 구조 아닌가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시즌 경기들을 다 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손흥민 선수를 측면을 밟고 다니게 하고 케인을 조금 더 박스에 머무르게 하는 그렇게 구조들을 가져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인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금 전술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샤흐타르전 4골로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케인이 떠나게 되면은 토트넘 팀 내에서 가장 득점력이 좋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되니까 그렇죠. 조금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박스 안으로 들어오게 플레이를 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경기에 조금 선발 라인업을 놓고 보면요,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5-3-2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 브렌트포드가 아무래도 알반 토니가 없다 보니까 이제 위사하고 은베모 둘한테 이제 분담을 시키는 형태로 갔다라고 보이고요. 이 경기에서 조금 토트넘이 평균 위치에서 조금 이전 경기들과의 변화가 있긴 했었는데요. 원래 프리시즌에는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백스리 빌드업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뭐 로얄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조금 수비 쪽으로 붙는 형태로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기본 위치 자체가 3-3-4 형태로 많이 이제 공격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가 5-3-2 포메이션으로 나와서 그랬는지, 그래서 센터백 2명만 세워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2명의 풀백들을 전부 다 미드필더처럼 좁혀서 올려서 세웠어요. 네, 이거는 약간 이제 평균 에버리지 포지션을 봤을 때는 2-3-5처럼도 약간 보이는. 예. 네. 아니면 2-4-4처럼도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심지어 에메르송 로얄이 스킵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네요. 예, 완전히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일단 조금 좋았던 부분들만 몇 가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OTD에서 나온 건데 콘테의 마지막 경기 사우스햄튼전과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경기 평균 위치를 비교를 한 건데요. 네, 일단 최후방 라인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흰색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경기인 건데 수비 진영에 딱 2명밖에 없죠.
하지만은 콘테 감독 때는 무려 5명. 예, 5명이나 있었던 그것도 상대가 최하위로 강등된 사우스햄튼이었는데 네. 공격진에도 더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고 특히 이제 좌우 윙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런 대목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첫 경기에 명과 암에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적극적이고 이제 긍정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는 거.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비수마와 로얄이 상당히 많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히샬리송은 조금 고립되는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좌우로 상당히 잘 폭넓게 연계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삼각대형도 상당히 그래도 잘 구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죠. 네,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거의 뭐 미드필더네요. 거의 더브라이너의 히트맵을 보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빠져나가는 형태로 히트맵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볼터치 134회. 오, 대단히 많네요. 비수마와 함께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패스도 106회. 비수마와 함께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뭐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만큼 활약을 했고, 그러면 이제 위치로 봤을 때 스킵 선수가 오히려 에메르송 선수의 빈 공간을 커버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스킵 선수가 그 역할을 잘 해내지는 못했었죠. 네. 이거는 이제 볼 전진 패스와 볼 전진 그 캐리 그래프인 거거든요. 세로축이 캐리고 가로축이 패스인 건데 보면 비수마와 로얄이 둘이서 그냥 위로 가 있죠. 네, 예. 아주 이름이 아주 굵고 크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메디슨 정도네요. 예, 메디슨이 볼 전진 캐리를 좀 잘해줬고 산체스는 아무래도 수비 쪽이니까 이제 볼 전진 패스를 좀 많이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공격 시퀀스 관여를 보더라도 수비 쪽이 많이 관여를 했다는 부분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미키 판더펜도 슈팅을 2번 가져갔고 또 이제 슈팅 빌드업에 4번 관여를 했고요. 또 네. 이제 비수마도 5번 관여를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또 이제 로얄도 그렇고 우도지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선 암이기도 해요.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의 공격 관여도가 너무 떨어졌다. 이 부분은 조금 암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비수마 선수는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완전히 6번으로 이제 키우려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에메르송 선수, 우도지 선수는 거의 뭐 미드필더와 같은 활약이에요. 예, 결국 골도 그렇게 나온 건데요. 일단은 우도지가 이제 메디슨한테 패스를 줄 때 에메르송과 우도지의 간격을 보시면은 거의 붙어 있죠. 네, 양쪽 사이드 윙백인 선수들이 거의 중앙 미드필더 2명 조합처럼 거리가 가까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메디슨이 로얄한테 패스를 줄 때도 둘이 많이 붙어 있죠.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로얄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거리 슈팅을 골 넣은 겁니다. 네, 오른쪽 측면 수비가. 예, 네. 이제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좌우 윙들이 벌리게 되는 거죠. 측면 공격을 해야 되니까. 네, 횡간격을 이제 형성을 할 때 뭐 종도 그렇고 횡도 그렇고 선수들이 엇갈려 있는 포진으로 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측면 수비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측면 윙어는 이제 터치라인 쪽으로 펼쳐나가고 이래야만이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효율적인 공간 배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그 원칙에 기본적으로 충실한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풀백들에 반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이제 터치라인 쪽으로 기본적으로 위치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존 14와 하프 스페이스로 향한 패스를 보여주는 그래프인 거거든요. 존 14는 바로 이제 페널티 아크 앞쪽의 그 위험 지역을 얘기를 하는 네. 거고 하프 스페이스는 요새 뭐 워낙 중요시 여겨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패스가 가야지 위험한 장면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통계가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케인 선수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도 끽해봤자 한 14회, 15회, 16회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존 14만 46회.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96회 이런 거는 맨시티, 바이언,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이날은 이제 브렌트포드와 점유율 자체도 그 맨시티, 바이에른, 바르셀로나 그 점유율을 가지고서 토트넘이 경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토트넘의 이미지와는 다른 통계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점유율에 비하면은 브렌트포드가 괜찮은데요? 사실 공격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도한 거는 토트넘이 맞아요. 네. 근데 브렌트포드가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확 올라가죠. 브렌트포드도 위협을 할 때는 그 위협의 기대치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도 시간을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주도하는 시간이 길죠. 더 예, 길었다는 예.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그래도 토트넘이 기대 위협에서는 앞선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통계도
제가 느끼기에는 점유율에 비해서는 브렌트포드가 기대 위협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누적 기대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적된 게 1.94 대 1.26이다. 이거는 브렌트포드가 그래서 2대1을 만들었구나. 네. 이게 지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요. 뭐 일단 토트넘이 점유율에서도 69대 31, 이건 뭐 7대 3인 거고요. 또 이제 슈팅 숫자도 18대 11로 앞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정작 기대 득점은 오. 브렌트포드가 2골, 토트넘이 1.3골. 이렇게만 보면 토트넘이 만든 찬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골을 많이 넣은 거네요. 네. 예, 브렌트포드는 딱 그 정말 위협적인 찬스 그만큼 골을 넣었고 그리고 브렌트포드가 더 위협적인 상황들을 잘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랬단 얘기죠. 예, 골을 적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여기에는 저는 일단은 히샬리송의 부진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히샬리송이 이 경기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적긴 했었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보시면은 히샬리송이 득점 찬스 리시브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많이 도와줬음에도 슈팅을 2번밖에 가져가지 못했고 그 2번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했죠. 특히 한 번은 결정적인 찬스에서 조금 끌다가 슈팅 차단이 됐었죠. 네. 이 선수를 최전방에 박은 거는 결국 경합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근데 에리얼 공중볼 경합 승률이 빵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라운드볼 경합도 상당히 떨어졌고요. 공중볼 그라운드볼에서 13차례 경합을 했는데 3번밖에 이기질 못했어요. 네. 예. 소유권 이룬 횟수도 13회로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히샬리송의 이건 패스맵과 드리블 맵인데요.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받으면 어찌할 줄 모르고 바로 뺏긴 거예요. 패스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 안에서 패스 딱 한 번인데 그것도 실패했죠. 빨간색이 실패인 거거든요. 드리블 3회 시도를 했는데 하나 성공시킨 것도 수비 진영이에요. 네네네. 그 박스 안에서는 드리블 시도도 못하고 그냥 계속 뺏긴 거예요. 박스 안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다가 박아놓고 뛰게 했다라는 거. 네, 기본 히트맵이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 부근에 기본 포지션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네, 프리시즌부터 계속 터치라인을 밟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프리시즌부터도 슈팅 숫자가 기존보다 줄어들었고 슈팅 2번도 다 왼쪽에서 이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없는 곳이어서 슈팅이 조금 빗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골키퍼한테 막히는 장면이 있었고요. 반면에 크로스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물론 이 경기에선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진 않았었지만은 패스도 다 왼쪽에서 이제 주는 거고 드리블도 다 왼쪽 지역에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너무 자유도를 조금 못 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네. 거기다 박스 안에서 조금 더 플레이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그 손흥민 존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날리는 그 양발 슈팅. 네. 그쪽에 손흥민 선수는 이제 최고의 재능이 있는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현재 구조에서는 분명히 터치라인 플레이를 기본으로 좀 주문을 받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 장지현 해설위원이 또 중계 중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히샬리송이랄지 또 우도지랄지 메디슨이랄지 이런 동료들과의 호흡 자체가 케인 선수와 정말 알콩달콩 네. 맞았을 때에 비하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측면 윙어로 뛰더라도 사실 주변 동료들과의 호흡이 조금 더 좋으면 조금 더 유기적인 위치 변경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좀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일단 라이언시티전은 정말 안 맞았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샤하타르전에 그래도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도지, 메디슨과 상당히 많은 패스를 주고받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번 경기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도리어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페리시치가 들어오니까 일단 페리시치는 터치라인 플레이에 능하잖아요. 네, 터치라인에서 볼 잡고 끌다가 크로스 넘기는 게 예. 뭐 전공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네. 우도지아의 호흡도 잘 맞으면서 둘이서 주고받고 하다가 페리시치가 크로스 올린 거를 파페사르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장면도 네.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쓸 거면 차라리 페리시치를 측면에 세우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제 셀틱에서도 후루아시 170의 그 단신 공격수를 그렇죠. 활용을 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이제 터치라인 플레이가 기본이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장면들도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때 보면은 우도지 선수가 또 거기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겹치죠. 겹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메디슨 선수도 사실 김현민 기자님 그래프에서는 이제 10번으로 표시해 놨습니다만 약간 또 이제 왼쪽으로 오잖아요. 네, 메디슨 그렇죠. 선수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 선수 간의 효율적인 동선 배분도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막 두세 명의 선수가 뭉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브렌트포드는 수비하기 좋았을 겁니다. 예, 예. 또 다른 암인 건데요. 바로 이제 양 팀의 평균 위치인데 지나치게 측면을 비웠습니다. 진짜 측면이 텅텅 비어 있다 보니까 특히 브렌트포드가 이 경기에서 리코 헨리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헨리를 측면으로 상당히 많이 올리면서 로얄의 뒷공간을 상당히 잘 파헤쳤고 거기서 이제 뭐 위협적인 장면들이 상당히 잘 나왔고 또 이제 위사가 헨리와 같이 붙어 다니면서 둘의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2대1 수적 싸움에서 토트넘이 열세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에메르송 로얄 선수에게 저는 이 책임을 물을 수는 저는 없다고는 네,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토트넘에서 잘한 선수 몇 명 꼽아봐라 하면은 에메르송이 포함될 가능성이 그렇죠. 충분히 있거든요. 예. 순수하게 이거는 감독의 어떤 전술적 구상의 문제라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에메르송 선수가 저쪽에 있고 이제 스킵 선수가 약간 뭐 뒤쪽에 있습니다만 광활한 뒷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 지역을 제대로 노리는 상대를 만나면 토트넘은 당할 확률이 현재로서 매우 높죠. 예, 거기다가 이 경기가 그러니까 저는 상대가 투톱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온 건데 도리어 이게 역으로 당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는데 결국 이 측면 뒷공간이 파헤쳐지다 보니까 손민 선수가 아쉽게 그 페널티킥을 허용하게 된 장면도 커버 들어오다가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 그게 그러니까 이미 얀센이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은 상태에서 손민 선수가 뒤에서 커버를 달려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얀센이 잘 접어버리니까 손민 선수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서 파울을 범하게 됐던 장면이었어요. 파울 직후에 저는 얀센 선수의 행동도 그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계속 구르면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 VAR을 유도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물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장면이기 때문에 뭐 얀센 선수가 그렇게 안 했다 손치더라도 VAR은 하기는 했겠습니다만 거기서 저는 얀센 선수 상당히 지능적이라고 느꼈어요. 네. 예, 예. 상대 팀에 따라서는 이제 뭐 프리시즌 때처럼 백스리 빌드업을 가져가면서 뒤에 그래도 3명을 놓는 형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그 있겠죠. 말씀은 이제 에메르송 로얄 선수의 위치를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 본 것보다는 약간 더 수비 네. 라인 쪽으로 내린다. 그렇죠. 네, 그래서 뒷공간을 그만큼 이제 줄인다라는 그 말씀인데 약간 그 전략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두 번째 골 장면도 아예르가 전진 패스를 준 거를 헨리가 받아서 이때 에메르송 로얄이 이미 뒤에 있었죠. 뒤에서 쫓아가고 있었는데 헨리가 빠르게 가면서 거기서 이제 컷백 준 거를 위사가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거든요. 결국은 두 골 다 측면이 털리면서 실점을 했었고 그 외에도 브렌트포드의 거의 모든 공격들이 다 측면 공격을 통해서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코 헨리가 이 경기에서 그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했던 거였거든요. 저 세모가 드리블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드리블 2번 성공을 다 공격 진영에서 했었고 또 이제 그 오른쪽이 찬스 메이킹을 한 건데 하나는 골로 연결됐고 하나는 저거 정말 넣었어야 되는 건데 예, 아쉽게 빗나간 장면이 있었죠. 예. 그 수비적인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에메르송 로얄을 백스리 빌드업으로 가져가면서 3백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격적인 부분은 일단 물론 베스트는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뭐 영입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히샬리송 선수와 손민 선수의 공존을 조금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두 선수의 득점력을 그래도 좀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왼쪽이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포지션별 출전 기록인 건데요. 이 선수가 그래도 왼쪽으로 빠지는 걸 기본적으로 즐겨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골도 그쪽으로부터 플레이를 했을 때 좀 더 나왔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80경기 그리고 또 이제 왼쪽 윙으로 75경기로 이 두 개로 가장 많이 나왔었고 이게 에버턴 시절에 터치와 히트맵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왼쪽 하프 스페이스 구역에서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접고 들어오는 형태로 많이 가져간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 지금 레프트 윙어로 75경기 나오는데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습니다. 예. 네, 골도 뭐 거의 센터포워드 나왔을 때와 비슷한데 어시스트가 또 두 자릿수예요. 네. 전체적으로 히샬리송의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레프트 윙어다라는 게 지금 통계에서 나타나네요. 예, 손흥민을 최전방을 올리고 히샬리송을 왼쪽으로 배치를 시키건 아니면 왔다 갔다 하건 예, 예. 스위칭을 계속하고 예. 저는 스위칭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그래도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보다 버티는 능력은 더 좋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위치를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시작을 하되 하더라도 예, 공격 시에는 스위칭이 되는 형태로. 그게 또 상대 수비에게는 그만큼 까다로움을 가져다 줄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의 이제 히트맵과 슈팅맵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뭐 득점왕 했을 때 왼쪽 윙으로 거의 다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이 선수는 왼쪽에 국한되어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프리로처럼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그래도 물론 뭐 왼쪽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때 이제 본인의 능력이 가장 잘 나오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의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양발 슈팅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픽을 보시면 하이 퀄리티 찬스를 만들고 골까지 이어지는 것은 중앙 부근이 많아요. 그리고 박스 안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요. 네, 주득점원인 선수가 당연히 저 위치에서 많은 슈팅을 하고 골을 기록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손흥민 선수를 터치라인 부근에 주로 머물게 만드는 것은 뭔가 이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잘 살리지 못한다. 그런데 네. 지금 중앙 공격수인 히샬리송도 사실 센터포워드 위치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 네. 김현민 기자님의 말씀은 두 선수를 좀 활발하게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것이 손흥민에게도 좋고 히샬리송에게도 좋고 케인이 떠난 토트넘에게도 좋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 꼭 김현민 기자님은 영어도 잘하시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한번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보다 잘 아시죠. 예. 네. 예. 아 참고로 이 득점왕 차지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왼발골이 오른발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반패듯이. 시간을 멈추는 것 같은 그 왼발 가마차기 유려한 골들도 있었죠.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또 대학자 김현민 앞으로 교수님이라고 아니요, 할까요? 아니요, 박사님이라고 전혀. 할까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한의원님이 교수님. 스칼러. 아니야. 교수님 아니신가요? 아니요. 요즘 그 공부량은 김현민 선생님은 거의 이 축구판의 교수님이세요. 이 김현민 선생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아주 양질의 토트넘에 관한 이야기, 손흥민 선수에 관한 이야기 들을 수 있었는데 다음 리그 상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렌트포드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단 경기를 진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토트넘이 맨유 같은 팀을 상대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저는 그래도 맨유 상대로는 조금은 밸런스를 잡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상대라고 보이거든요. 맨유도 비슷한 유형의 축구를 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럴 경우 전술적인 숙련도에서도 맨유가 앞서고요.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그 전력적인 측면에서도 맨유가 조금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숙련도가 높고 조금 더 강한 팀이 대부분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브랜드포드의 경우에는 역습을 뒷공간에 얻어 맞으면서도 두 골은 넣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맨유에게는 넣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을 수도 네. 있다. 저는 거기다가 토트넘이 어쨌건 간에 세트피스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콘테 감독이 부임하고서부터 그 토트넘이 세트피스 득점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네.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맨유전은 조금 더 실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 지난 경기도 로메로가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그리고 또 이제 조금은 손흥민 선수의 역습을 좀 적극 활용할 경기가 아닌가. 그 경기야말로. 사실 그 토트넘이 맨시티한테 유난히 홈에서 강했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네. 손흥민의 역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만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좀 전술적인 고집을 살짝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테나우 감독도 지난 시즌 그랬잖아요. 테나우 안 감독이, 되니까 아예 바로 그냥 전술적인 그렇죠. 걸 바꿔서 그래서 이제 리버풀전에 승리를 거뒀던 거였죠. 네. 테나 감독조차도 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왔을 때 곧바로 내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는 없구나. 테나 감독도 분명히 그 교훈을 가지고서 융통성을 발휘를 했으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런데 토트넘에서 이렇게 초반에 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상황과 상대에 따른 융통성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필요할 거고 제 생각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술적인 고집이 강한 감독들 같은 경우는 네, 또 초지일관 예. 또 하는 감독도 있긴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이제 앞으로의 프리미어리그를 영위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전술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위치는 어떻게
점차 또 조정을 해 갈런지를 지켜보는 것도 올 시즌에 가장 또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정말 훌륭한 자료와 더불어서 정말로 세세한 양질의 설명을 해주신 김현민 기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